안녕하세요. 이 악정고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악조건을 무릅쓰고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는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악정고투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권의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골란고원의 영웅들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이 책의 배경인 욤키프루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3년에 있었던 전쟁이었는데 1973년 10월 6일 이집트의 기습 선제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축제일이었고 이집트군의 병력은 75만, 무기들은 탱크 3,200대, 소련제 미사일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또 시리아도 같이 참전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병력은 이집트군의 3분의 1도 안 됐고 무기들도 이집트군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개전 48시간 만에 이스라엘은 17개 여단이 전멸되었습니다. 시리아 역시 소련제 무기를 앞세우며 이스라엘 영내로 진격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군 제7기갑 여단은 골란 북부 지역에서 7일, 8일 그리고 9일 시리아군의 공격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의 휴식도 없이 처절한 기갑부대 고수방어 전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일, 8일, 9일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10일 새벽 시리아군은 약 500대의 파괴된 장갑 차량들을 뒤에 남겨놓은 채 철수하기 시작했다. 이 책의 서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투의 필수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는 카알리니 장군의 독특한 기법에 찬사를 보내게 된다. 즉 제병-협동 전투간 협조의 절대 필요성, 피해 급증에 따라 전투 계속을 위한 전투력 복원 시 재편성의 어려움, 지휘관들의 전방 근접 전투 지휘의 절대 필요성, 그렇게 수행하기 위한 확실한 전술 지식, 수많은 사상자의 발생에 대한 조치 등이 그것들이다. 그래서 이 카알리니 중령이 이때 당시에 중령이었고요. 이 책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카알리니 중령의 시선에서 전개가 되고요. 한번 이 카알리니 중령에게 감정을 이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를 한다는 것은 결코 화려하고 우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비참한 일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처절한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주로 이 카알리니 중령이 전쟁 중에서 겪는 온갖 고생과 고통을 위주로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 26일 오전입니다. 전쟁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스웨트 중위는 전화로 주둔지에 남지 않겠다고 하여 나는 그에게 메나헴 대위를 주둔지 책임 장교로 부대에 잔류시킬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먹구름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쪽에서도 알고 있었고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자기 중대가 북부 전선으로 이동하는데 중대장은 주둔지 책임 장교로 남아야 한다는 것을 메나헴 대위에게 전화하는 것은 유쾌한 일이 못 되었다. 그래서 이 중령이 해야 되는 일이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에게 너의 임무는 남아서 뭐 할 일이 있다. 이런 걸 전달하는 일이었는데 그 부하는 그것을 이제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속되는 거죠. 그리고 벤 쇼암 대령이라고 이 카알리니 중령의 위에 사람이죠. 그래서 건의를 했고 또 이 벤 쇼암 대령이 이제 사단장에게 전화를 한 장면입니다. 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벤 쇼암 대령입니다. 카알라니 중령이 이곳에 함께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종전에 카알라니 전차대대를 나파크 교차로 일대에 배치하기로 결심하셨는데 현재 그곳에 보병부대가 주둔 중입니다. 이들을 철수시킬 수는 없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후에 이 벤샴 대령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내 쪽으로 돌아섰다. 좋은 해결 방안이 있네. 보병부대가 2, 3일 내로 철수할 것이니 현재 위치에서 그동안 대기하도록 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요. 카알라니 중령, 그런 소리 말고 편히 지내게. 뭐 이제 할 수 있는 말이 없죠. 그 다음에 9월 29일입니다. 이들 중대장을 호출하자 두 명 모두 잠자리에서 막 일어나 달려왔다. 개바중위의 상의는 하의 밖으로 걸쳐 있었으며 경례도 하지 않았다. 경례는 내가 매일 아침마다 군기의 상징으로서 요구하는 자그마한 제스처였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개바중위는 내가 중대장들과 상의하지도 않고 에미중위를 휴가 보낸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할 수 없이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원 소속 대대에서 그가 어떻게 했건 그리고 자기 대대장이 어느 선까지 허락했든 상관없이 일단 우리 대대에 배속되어 있는 이상 나의 명령을 정확히 수행할 것과 내가 강조하는 군기는 확실히 지켜야 한다고 잘라 말하였다. 그리고 10월 1일입니다. 출동 준비가 완료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준비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전차 중대가 4개인데 중대장은 5명이라는 점이었다. 별로 내키는 일은 아니었으나 암논 중위를 불러들여서 그가 제일 후임자이므로 그의 중대를 분할해서 암논 자신의 전차와 아이찬 및 노아 소위의 예하소대 1개씩을 합쳐서 소규모의 독립부대를 편성하여 나와 함께 행동하자고 제안하였다. 암논 중위는 자기 중대를 분할하는 데 있어서 별로 내키지는 않았겠지만 이를 받아들였다. 10월 2일 전선 이동 준비. 호피 장군은 도로 건설 계획이 표시된 지도를 보이면서 현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궤도 차량들이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사용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물론 최근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나는 만일 전쟁이 벌어질 경우 야지 이동만으로 고집하면 제때의 주요 지점 도착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듣게 벤 슈암 여단장이 말했다.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 아니라네. 어떻게 됐든 자네는 포장도로를 벗어나 이동할 때 시간이 얼마나 더 낭비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시간이 지나면 누가 옳은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투지라는 것이 그냥 화내고 신경질 내고 빡 한 번에 힘을 내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강인한 이 정신력이라는 것은 이 잡다한 이 신경 쓸 게 많은 상황 가운데서 에너지를 아껴서 정확하게 쓰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든 물리적으로 힘을 쓰는 것이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으며 에너지가 꺾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10월 6일 속죄일 오전이고요. 전쟁 직전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주인공을 기준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다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단 작전 참모인 하가이 소령으로부터 여단 지휘부가 사용할 전차 2대를 준비시켜달라고 전화가 왔다. 그것은 나의 중대 편성을 망가뜨리는 행동이니 철회해달라고 반대하였지만 그는 이해한다고 답변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볼 때 나의 대대에서 차출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하였다. 나는 중대 규모가 가장 큰 에미 중대장을 호출하였다. 에미 중위는 전차 2대를 포기할 수 없다고 나를 설득하려 하였으나 결국은 받아들였다. 알았습니다. 이들 파견될 전차장들이 곧 제차 건의드리러 방문할 것이니 대비하고 계십시오. 알았어. 중대장은 내키지 않는 명령을 하달할 수도 있고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에미 중대장은 더 이상 대대장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중대장 선에서 이 문제를 종결지으라는 나의 의도를 이해하였다. 병사인 이 실로멧이 불쑥 물었다. 나는 아직 이런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다. 그것도 부하들의 면전에서 이제 바야흐로 전쟁이 터지려 하는 순간에 말이다. 두렵냐고? 모르겠어. 나는 천천히 답변했다. 그런 질문에는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직선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누구든 두려워하겠지. 하지만 나는 우리가 겪을 일들에 관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나는 6.1 전쟁에서 6.1 전쟁은 이전에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한 6년 전쯤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부상당한 후에는 아직 전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전쟁을 시작하면 내 반응이 어떨는지 나 자신도 몰라. 하여튼 현재로서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태에 대해서 뭔가 흥분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게 딱 전쟁이 터진 순간입니다. 지프차에서 내려 걸어가기 시작할 때 일은 벌써 벌어지고 있었다. 전투기 한 대가 귀가 찢어지는 굉음을 내면서 저공비행으로 지나가는가 했더니 굉장한 폭음과 함께 우리들 주변 건물들을 진동시켰다. 나는 수초간 몸이 얼어붙었다. 위를 쳐다보니 4대의 미그기가 나파크 기지와 차량 주변의 병사들 위에 폭탄을 투하하고 있었다. 어느 쪽 방향으로 뛰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결국 건물 옆에 엎드려 땅에 머리를 박고는 두 손으로 그 위를 포겠다. 폭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시리아 공군기가 이스라엘군 사령부 기지에 상공을 누비면서 하고 싶은 대로 활기를 치다니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라테스 중령과 몇몇 낯이 익은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좀 나아졌다. 여단장 지휘용 장갑차 2대가 나파크 교차로를 떠나 쿠네이트라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 이동 중에 있었는데
교차로 지역에는 적 폭탄이 계속 낙하 중이어서 행여 명중될까봐 걱정되었다. 그때 장갑차는 포탄 속을 질주하면서 도로를 올라가고 있었다. 실로 용맹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이 카할라니 중령은 이제 전차 부대를 이끌고서 싸움에 임하게 되는데 이때 그 과거를 회상을 하는 겁니다. 6.1 전쟁, 1967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6.1 전쟁 초일에 나는 M48 전차 중대장으로서 북부 시나이에 있는 엘 아리시로 이동 중이었다. 갑자기 덜컥하더니 등 뒤에서 화염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하차, 명중되었다. 일단 소리치면서도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화염은 칼날같이 나의 등을 강타했고 나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포탑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소리를 치고 싶었다. 팔과 다리를 펼쳐서 전차장 해치를 밀어 올렸으나 힘이 없었다. 화염 타는 냄새 그리고 뜨거운 열이 전차 내부를 휩쓸었다. 1m 머리 위에 전차장 해치를 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포탑 밖으로 던지듯 뛰어나와 엔진 상판 위로 굴렀다. 어머니, 몸이 불타고 있습니다. 내가 불타고 있어요. 불타고 있단 말입니다. 전투에서 용기의 표상이었던 내가 불타고 있다니. 땅에 몸을 던지고는 등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모래 위에서 뒹굴었다. 나는 화상을 입은 손으로 모래를 퍼서 양 다리, 배, 그리고 온몸에 뿌려댔다. 그리고 10월 6일 후반야 다시 이제 원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전차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메나헴 대위는 이 중령의 밑에 있는 사람이죠. 시리아군의 공격 방향을 탐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갑자기 그가 포탑 안으로 쓰러지면서 이마에서 피를 뿜기 시작했다. 탄약 수인 로이벤 할피가 상처에 군대를 감았다. 메나헴 중대장은 다마스쿠스까지 진격해야 하는데 하면서 신음하고 있었다. 메나헴 중대장은 등에 파편 조각이 박힌 로이벤과 함께 후송되었다. 그리고 아이탄 자이만 소위가 중대의 지휘권을 승계하였다. 그 다음에 10월 7일 오전입니다. 눈물의 계곡 혈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적 전차가 보이지 않았지만 잠시 후 배기가스를 방출하면서 다가오는 전차 한 대가 보이더니 그 뒤에는 수많은 적 전차들이 우리 쪽으로 이동해 오는 모습이 보였다. 대대장, 여기는 M이 우리의 사격으로 적 전차들이 불타고 있음. 현재 적의 압박이 매우 강함. 우리 중대의 B2가 전사했음. 아, 바르질라의 중사구나. 그는 전사하기 전까지 와디 입구를 감시하고 있었다. 이제 박격포탄들이 전차들 사이에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소대장 보아즈 엘리아브 소위가 파편에 맞아 눈에 부상을 입었다. 누구 전차인가 파괴되기 전에 빨리 내려오라. 여기는 M이 우리 부중대장 전차인데 그는 전사하였고 현재 전차에 아무도 없어서 내려올 수가 없음. 부중대장 아미도론 중위가 사망했다. 적의 포병 사격은 계속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었으며 시리아군은 계속 전진하였다. 각 전차장들은 스스로 살기 위해 행동하는 것처럼 사격하기 위해 방벽 진지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나를 놀라게 할 정도의 이상스러운 자신감이 들었다. 어디에서 이렇게 대담하고 단호한 정신이 나올 수 있는지, 내가 그들을, 나의 부하들을 고무할 수단은 오로지 무전기뿐임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나는 항상 그러했던 것처럼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무전을 날렸다. 대대장, 여기는 야이르의 부중대장 조지 소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부중대장으로 임명되지 3개월뿐이 안 되었는데 그의 새로운 지휘관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여기는 대대장, 송신하라. 무슨 일이 생겼나? 야이르 중대장이 전사했음. 라고 그가 외쳐댔다. 그가 어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몇 분 전만 해도 나와 함께 저 아래의 과옥을 관측하고 있었는데. 시리아군은 계속 전진하였는데 그들의 동료 전차가 계속 파괴되고 있는데도 공격을 멈추지 않는 것에 대해 내심 걱정이 되었다. 어떻게 저렇게들 용감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나의 부하들도 용기가 있고 나 또한 비겁하진 않지만 만약 우리가 저런 상황에 있다면 엄폐물을 이용해가면서 약진함으로써 공격 속도가 늦어질 것 같았다. 그러니까 시리아군이 엄폐물도 이용하지 않으면서 막 전진을 하는 거죠. 그런 상대를 보면 어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대장, 여기는 M이 우리 제1소대장이 적탄에 맞았음. 메나헴 중대의 전차장 한 명이 목에 총탄이 관통해서 신속히 의무팀의 응급조치를 받았다. 무시무시한 굉음과 함께 폭탄이 터졌는데 머리를 내밀고 보니 바로 뒤 100m 지점에서 연기와 먼지 기둥이 치솟고 있었다. 별로 방해하지도 않았지만 적기는 우리를 명중시키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공군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화가 치밀었다.
적기와 싸우는 것은 질색이다. 그건 내가 할 일도 아닌 것이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우리 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들었는데 비행기는 이틀 동안 그림자도 보이질 않고 있었다. 이 시리아군의 전차가 마이너스 5도까지 저각 사격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이 이스라엘의 전차의 주포는 마이너스 9도까지 저각 사격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였지만 이렇게 높은 언덕 위에서는 저 아래로 사격할 수가 없었다. 천천히 그리고 조심하라. 아군 전차가 파괴되길 원치 않는다. 진지 이동 중임 걱정 말기 바람. 어디서 저렇게 힘이 나오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의 부하 장교들이 대부분 전사했는데도 에미 중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활기 있고 자신만만하였다. 10월 7일 오후 야간으로 넘어갑니다. 카알라니 중령, 자네 전차대대는 정말 훌륭했어. 자네와 대대원에게 진심으로 축하하네. 전 많은 부하를 잃었습니다. 나도 알아. 그러나 시리아군 공격은 이것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야. 적은 아직도 충분한 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시 공격해 올 걸세. 그 모든 것을 또다시 겪어야 한단 말인가. 내게 남아있는 중대장은 암논 중위와 에미 중위밖에 없었다. 야이르 스웨이트 중위는 전사하였고 메나헴 대위는 부상당했으며 자미르 중대는 여단 예비로 파견되어 있었다. 이때 거대한 폭음이 들려 뒤를 쳐다보니 낙하산 2개가 약 500m 전방에서 천천히 낙하하고 있었고 화염에 쌓인 비행기가 곧바로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 것이었다. 폴리스맨 제로, 여기는 대대장. 조종사 2명을 구해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 대대 근처에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구해야 한다. 그래서 역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사자와 부상자 후송. 이스라엘군의 유명한 의무 지원 원칙은 모든 전사자와 부상자를 절대 전장에 버리지 않고 반드시 치료하여 후송한다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장교와 병사들은 이 원칙을 명예롭게 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전쟁에서 자기의 목숨을 전장의 위험 속에 맡겼던 것이다. A4 요새진지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적을 저지하게 하고 말하면서 야노시 대령은 쿠네이트라의 남쪽 지점을 가리켰다. 우리는 아직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럴 때 빨리 가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내가 먼저 이동을 개시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연료와 탄약을 적재하고 있는 전차들 옆을 서서히 지나가면서 놀란 병사들에게 손짓과 고함을 쳐가며 이동을 개시하도록 독려했다. 어떤 승무원은 연료를 한참 보충하고 있다가 연료 호스를 집어던지고 전차에 올라타는가 하면 어떤 전차는 이동하면서도 마지막 포탄 한 발을 엔진 상판에 서서 받아 포탑에 싣고 있었다. 몇 분이 안 되어서 우리는 이동을 개시했다. 무전기로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에 내가 대답했다. 나를 따르라. 도중에 설명해 주겠다. 그래서 역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군 장교들은 언제나 나를 따르라는 정신으로 부하들의 선두에서 지휘하였다. 그 다음에 10월 8일 야간이 됐습니다. 특별한 활동이 없어서 모두가 졸리었다. 나 또한 졸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육체는 정신보다 약했다. 엔진 상판에 나가 서 있기도 해봤지만 거긴 또 너무 추워서 포탑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승무원들이 자기들의 좌석에서 졸고는 있었지만 내가 한번 고함만 치면 깨어날 것이므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저 시리아 군인들은 어디서 저렇게 힘이 나올까? 우린 지금까지 단 1시간도 집결하여 휴식해보지 못하고 있었고 수면 부족 때문에 모두가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처절한 싸움이었다. 아직도 조명탄을 요청하고 있었다. 무전망에서 혼자만의 외롭고 처절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역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격렬한 마찰, 육체적 노고, 불확실성, 우연성. 카알라니는 클라우제비치가 지적하고 있는 전투의 특성들을 모두 독백하고 있다. 전쟁의 마찰, 적 포병 화력의 엄습, 전투가 치열한 지역으로 반복 투입, 조명탄 지원을 요청하는 애끓는 절규, 약속된 증원부대의 인접부대로의 투입, 수면 부족과 배고픔, 긴장, 연료 고갈, 탄약 부족, 지휘관의 고뇌와 번민, 참모들은 교대로 무전망에 등장하나 여단장과 대대장은 전투의 시종일관 밤새도록 신 목소리로 부하들을 독려하고 있다. 전투는 끊임없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간단 없이 인간의 의지를 시험하기 때문에 비참과 노고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 10월 9일 오전으로 넘어갑니다. 제2탄인 나라가 두 번째의 적 전차 포탑에 구멍을 뚫었다. 그래서 이제 전차들과 맞부딪혀서 싸우는 거죠. 계속 달려오다가 지금은 정지해 있는 세 번째 전차를 발견한 다음 그 전차를 향하여 포탑을 돌렸다. 바로 이때 그 전차 뒤에 네 번째의 전차가 질주해 오고 있었는데 그 주포가 정확히 우리 전차를 지향하고 있었다. 쏘란 말이다. 탄피가 폐쇄귀에 박혀서 빠지질 않고 있었다. 간신히 탄피를 빼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무시무시한
62의 주포가 죽음의 사자처럼 나를 압박하였다. 손으로 전차장 포탑 가장자기를 움켜쥐고 여차하면 밖으로 뛰어나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때 우리 포에서 먼저 사랑스러우리만치 아름답고 우렁찬 포탄을 내며 포탄이 발사되었다. 온몸이 식은땀에 흥건히 젖어버렸다. 마치 악몽 같았다. 내 뒤 도로에서 우리 전차 몇 대가 접근해 오고 있었다. 나는 여단장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물었다. 라테스 대대인데 기소지역으로 이동 중에 있음. 나는 라테스가 중대장 재직 시 그의 전차 승무원이었고 지금까지도 그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에게 명령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요청을 해야 하는가? 내가 명령하고 그가 복종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라테스는 상대하기에 너무 높은 사람인 것이다. 우리가 적을 저지시키려면 저 언덕을 점령해야 하지만 저 언덕까지 나아가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였다. 폴리스맨 제로, 여기는 대대장. 언덕으로 전진을 개시하라. 우린 저 언덕을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덕 너머로 대규모의 적 부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라테스 중령이 인솔해왔던 전차들이 뒤로 철수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미칠 듯한 심정이 되어 손을 흔들면서 왜 철수하는지 물어보았지만 그들을 나를 본체만체 북살해버리고 있었다. 여단망으로 라테스 중령을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라테스의 전차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만약 이 상태가 계속되면 이 지역에 있는 적 전차에 대한 통제를 상실할 것 같았다. 명령을 하달할 수도 없고 또 추가적인 지시도 전달할 수 없는 이 상태로는 곧 시리아군에 의해 분쇄당할 것이 틀림없었다. 이 오합지졸들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고 단호하고 간단한 단편 명령을 사용해 가면서 이들을 전투 가능한 하나의 팀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는 이제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전투 지휘의 문제임이 명백해졌다. 가을란이 여기는 샬롬, 라테스가 직격탄에 맞았음, 라테스 부대에게 귀소대대 주파수에 가입토록 조치 완료했음. 몸이 후끈하고 달아오르더니 나중에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이제 유일하게 남은 단 한 명의 대대장인 것이다. 라테스, 당신이 전사 또는 중상이라니 제발 사실이 아니길 기도했다. 그래서 이제 언덕을 점령해야 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선임하사 잘 듣게. 현재 내가 있는 바로 이 지점을 인수하여 저 와디 입구를 통제하라. 와디로 진입하는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도록. 여기는 제4소대의 선임하사 알았음. 하지만 내 전차는 탄약이 한 발도 없음.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탄약이 없는 전차를 어떻게 전투에 계속 참가시킬 수 있는가. 해결책을 구상하고 있는데 여단망에서 자미르 중대장과 샬롬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는 타이거. 현재 나의 위치는 우측방. 많은 전차가 여기는 카알란이 나에게 합류해온 전차들과 접촉이 불가능하여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음. 그들은 통제가 되지 않고 있고 줄곧 뒤로 철수하려고만 하고 있음. 여단장에게 이쯤 보고한 다음 자미르 중대를 찾았다. 타이거, 여기는 대대장. 타이거, 여기는 대대장. 타이거, 카알라니가 귀관을 찾고 있음. 여단장이 끼어들었다. 야노시 대령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쉬었고 매우 피곤하게 들렸다. 타이거, 여기는 여단, 이상. 이번엔 여단 통신장교가 호출해보았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카알라니, 여기는 여단장. 타이거가 응신치 않고 있다. 그는 적의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언덕을 지금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지금 응답치 않고 있는 그런 전차들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콘스탄스 선임하사, 여기는 카알라니. 여기 제4소대 선임하사. 자네 상황은 알고 있다. 현 위치에 그대로 있으면서 와디 지역을 계속 통제하라. 적이 이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라. 알겠나? 여기 제4소대 선임하사. 아까 말했지만 우리에겐 지금 나는 무전기 키를 눌러버렸다. 시리아군에게 우리 전차가 탄약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였다. 알고 있다. 적이 자네 전차를 잘 볼 수 있도록 위쪽에 올라서 있어라. 그렇게 하면 적이 감히 접근해 오지 못할 것이다. 이 언덕을 점령해야 되는 상황에서 위기에 빠진 아군 전차들도 있고 또 중간에 또 지켜야 되는 입구도 있는데 거기에는 또 포탄이 아예 없는 전차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요. 이때 전투기 한 대가 내리꽂히더니 우리 바로 뒤로 폭탄들을 투하했다. 포탑 내부로 피신한 다음 바깥을 내다보니 두 번째의 비행기가 폭탄을 투하하고 있었다. 이때 그 비행기 날개의 표지를 본 나는 기가 막혔다. 우리가 지금 고생이 심하지 않아 이스라엘 공군이 고통을 더 보탠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아군을 폭격하고 있었던 거죠. 이 자미르 중대는 또 이 카알라니 중령한테 쓸데없는 보고를 자꾸 하는 겁니다. 자미르 중대는 거리가 얼마인지를 밝히지 않은 채 적부대의 계속적인 접근을 보고하고 있었다. 나는 자미르 다위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다. 여단장에겐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은 것인데 자꾸만 똑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여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언덕을
이제 점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 내의 모든 전차들이 내 말을 따라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뭔가 그들을 고무시킬 방도가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폴리스맨 제로, 여기는 대대장. 저기 앞에 보이는 언덕으로 기어오르는 시리아 용사들의 용기를 보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는 적보다 강하지 아니한가? 자, 전지를 개시하라. 내 옆으로 나란히 전개하여 같이 나아가자. 수기를 흔드는 게 나다. 전진! 나는 되도록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였고 마지막 말에만 힘을 주어 외쳤다. 기적이 일어났다. 전차들은 마치 눌렸던 스프링이 튀어나가듯 하였다. 이 전차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저지대로 하향 사격할 경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제 50m만 더 가면 된다. 50m만 더 가면 우리는 언덕 정상에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눈물의 계곡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때려부술 수 있는 것이다. 잘하고 있다. 정지하지 마라. 계속 이동하라. 사격할 준비를 하라. 전차장들이 모두 손을 흔들어 수신했음을 보고했다. 내게 보이는 것은 전차장들의 머리뿐이었다. 모두들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섭지만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 나는 천천히 올라가 대대장 방벽 진지로 진입하였다. 바로 정상 아래엔 언덕에 기어오르다가 우리에게 파괴된 적 전차들이 널려 있었다. 수십여 대의 시리아군 전차들이 파괴된 그곳의 전차들을 지나치면서 우리 쪽으로 전진해 오고 있었다. 몇 대의 적 전차는 언덕 바로 밑에까지 도달해 있었으므로 우리가 불과 몇 초만 더 늦었어도 우리보다 먼저 언덕에 올라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언덕을 점령하고 전투기들이 공습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제 요 모습은 이제 막을 내리고요. 다음 이제 10월 9일 오후로 넘어갑니다. 내일은 우리가 시리아로 반격해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어디로? 시리아로 말입니다. 하려면 자기들끼리 한번 해보라고 해. 불쑥 이 말이 튀어나왔다. 나의 대대는 이제 조각조각 나버렸다. 우린 지금까지 적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저지했지만 부대가 거의 없어져 버렸자는가. 그 일에는 다른 새로운 부대가 있지 않는가. 모든 부담들이 우리에게만 쏟아져 내려도 되는 건가? 나의 책임 지역을 둘로 나눠서 벤하난 대대와 각각 분담하게 되었는데 벤하난 중령에게 그 지역은 그가 점령해야 할 지역이라고 설명을 해주자 그는 완곡한 어조로 그 지역은 내가 점령해야 할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우린 결국 서로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 여단 작전 참모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요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 지역 전부에 대해서 책임이 있었지만 내겐 전차가 충분치 않았고 더구나 나는 되도록 많은 전차들을 뒤로 내려보내 탄약을 적재하고 휴식도 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여단 참모 장교들이 브리핑을 마치자 여단장이 일어서서 최종 작전 계획을 설명하였다. 그는 매우 지친 듯한 모습이었고 목소리도 쉬어 있었다. 그는 키가 매우 커서 머리가 천막의 천정에 맞닿아 있었고 덥수룩해진 수염 때문인지 더욱 늙어 보였으며 조금 작아서 꽉 죄이는 전차 승무원복을 입고 있었다. 10월 11일 오전 드디어 시리아로 반격을 해 들어가는데 전차장들을 쭉 살펴본 나는 충격을 받았다. 전차장들 중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얼굴들은 절반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10월 11일 오후 휴전선을 돌파했습니다. 큼지막한 파편 하나가 기디 중위의 헬멧을 쳐서 뒷부분이 찢겨져 날아갔다. 기디 중위는 황급히 포탑 내부에 곤두박질을 해서 헬멧을 벗어들고는 멍한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의 판단은 틀림없다. 시리아군은 그들 자신의 진지에 포격하지는 않을 것이며 지금 우리는 시리아 영토 내에 있지 않은가. 대대장, 여기는 스니르 포격을 중지했음. 너의 포병이 우리를 사격했다. 이제 10월 13일에서 23일까지 적 영토 내에서 돌파구 첨단 방어 전투가 일어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주변 동료들이 죽어가고 그러는 주인공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샬롬 엥겔이 죽었다는데 소식을 들었습니까? 눈물이 뺨에 흘러내리고 목이 메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드로르 대위가 나의 어깨에 손을 얹어 위로했다. 다행히 무전기도 조용했다. 누가 호출해 오더라도 목이 메어 대답을 못할 지경이었다. 샬롬과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아주 가까운 전우였는데 다음날 아침잠에서 깨었을 때 나의 승무원복이 허벅지에 붙어있는 것을 알았다. 잠시 살펴보니 좌측 허벅지 뒷부분에 피부가 한 군데 떨어져 나가 있었다. 이유를 알아보니 어제 저녁 엔진 바로 옆에서 잠이 들어서 배기가스의 열 때문에 피부가 화상을 입었던 것이다. 피부가 박혀진 상처의 크기는 우표 3장 정도의 면적이었다. 어느 날 밤인가는 피곤하여 반쯤 잠든 상태에서 부대대장 아이탄이 기관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실수를 하였다.
그의 한쪽 손은 당시 총구를 감싸쥐고 있었으므로 두 발의 총탄이 그의 손바닥을 관통해버렸다. 10월 24일 최후의 24시간 그 즈음의 일입니다. 이 카알라니 중령은 굉장히 영웅적인 활약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명히 우린 정작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주위에서 빙빙 겉도는 대화를 하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가을라니 중령, 내가 자네를 부른 것도 말이야. 자네 가족들에게 생긴 슬픈 일이 있어. 그것을 말해주려 하네. 자네 동생이 전사했어. 나는 목이 메어 슬픔에 못 이겨 몸을 부르르 떨었다. 며칠 전에 자네의 부친이 내게 전화해서 자네가 집에 와주었으면 했지. 하지만 그때는 상황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 소식을 자네에게 전해주지 않았네. 이제 말해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을 때 아이탄이 또 부상당해버렸지. 괜찮습니다. 여단장님 결정은 잘하신 겁니다. 저 또한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말이야, 자네 차남 중에 육군에 누가 있지? 둘이 있는데 모두 현역들입니다. 제 아내와 쌍둥이인 레우벤은 정보부대에 있고 일라는 통신자교로 기갑학교에 있습니다. 오늘 달리아에게서 전화가 왔어. 그중 한 명이 전사했다고 하더군. 그래서 이 카알라니 중령은 결국에는 이제 집으로 먼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도 거의 끝나 있었죠. 눈물의 계곡을 지나면서 이제 내가 정말 조국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지키기 위하여 우린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내용이고요. 이 전쟁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사업을 하든 혹은 자기가 회사원으로 살아가든 가게를 운영하든 여러 가지 대소사에 뭐 아주 신경 쓰게 하는 어려운 일들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면서 결국에는 목표한 바를 이뤄내는 것, 자신의 자원을 잘 관리해 가면서 그것을 결국에 해내는 것, 이것이 가장 터프한 것, 이 악정고투로 해내는 것의 본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내용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